네, 조광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고대하고는 이제 인연이 제가 여기 와 있으면서도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제가 지금 이번이 두 번째였습니다. 예전에 2005년도에 유전 여사님께서 계실 때 고대 100주년 해외 석답지 할 때 제가 그때는 초청은 제가 받지는 않았지만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두 번이고 그 후에 고려대학교 뉴욕 교회에서 이제 몇 번 나와달라 했는데 저보고 한 말씀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나서서 강연을 할 그런 건 못 되고 그러고서 나서 이제 한 7년이 흘렀죠. 그 안에 아마 제가 아버님에 대한 그 회고록하고 일대기를 이제 집필을 했어요. 그래서 출판이 되고 그랬는데 그걸 보시고 그랬는지 제가 교가를 지으신 조전 선생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섰기도 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저보고 한 말씀 하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강연을 제가 아버님 제목을 가지고 강연한다는 것도 우습고 또 그리고 강연이라고 하면은 최소한도 한 시간 정도 이상은 좀 해야 조리가 있게 하고 그럴 텐데 처음에는 준비를 한 1시간 정도 이상 했습니다만은 30분으로 하기로 해서 또 준비를 했는데 또 20분으로 이제 또 했으니까 제가 어떻게 어디를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송구스럽기도 하고 어쨌든 이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신 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아버님 뵙듯이 저를 본다는 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아버님 발끝에도 못 미친 제가 단지 자식이란 그 하나로 이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송구스럽고 그저 무거운 얘기는 빼고 고려대학교 관계되는 몇 가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를 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몇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참 여기 오래간만에 애들한테 저하고 연고도 있고 참 젊은 시절에 오랫동안 한 10여 년 살았던 애들한테 다시 와서 더군다나 저기 손칠령 선생님 같은 참 그때 참 외로울 때 같이 했었던 걸 여기서 30년 만에 다시 뵙는 참 감개무량하고요. 네. 그러면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으나 일단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고려대학교와 아버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생각나는 대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냥 일반 교수를 하셨다는 것보다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저를 이 자리에 세워보았습니다. 물론 교가를 지었다고, 그러면 교가 지었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여기 초빙될 만한 그런 그것도 못 되고. 근데 뭔가 고려대학교하고 아버님하고에는 뗄 수 없는 관계라든가 어떤 큰 힘이 작용하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그러면은 아버님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그런 의미로 해서 그리고 제가 제일 반가운 것은 이제는 다 많이들 돌아가셨지만 아버님께 직접 강의를 들은 분을 만나면 제가 제일 반가워요. 아버님께서 강의를 들었다는 걸 얘기한다면은 1950년대 후반기에 고대에 입학했었던 분들, 즉 56, 7학번 때부터 이제 직접 배우셨을 거예요. 물론 이제 직접 강의도 들으셨지만 이제 더 아버님께 이제 학문적으로 더 깊이 있게 지도를 받으신 분들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근데 그 이외에는 참 아버님을 이제 강의 듣는 분도 있겠지만 점점 이제 그분들이 많이 이제 점점 줄어들면서 마지막으로 끝물 제자라고 그러는 분이 최동호 교수인데 그분이 지금 66학번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학원 원장 하시다가 작년에 이제 정년퇴직을 했으니까 이제 아버님한테 직접 배운 고려대학교 교수분은 이제 현재는 이제 안 계시는 걸로 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연탄가스로 돌아가셨다. 그다음에 고대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우선 아버님은 고대학교 출신이 아니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이유는 연탄가스가 아니라
말하자면 비관지 확장을 폐기종으로 강남 성모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1930년 12월 3일 날 태어나셔서 1968년 5월 17일 새벽에 구성호병 메디컬 센터에 돌아가셨는데 48이라는 짧은 생애를 살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 나이가 사춘기 시절을 막 지나고 대학을 막 갓 졸업했을 무렵이고 그 밑에 이제 제가 23살, 20살, 17살, 14살 막내가 14살이었습니다. 그 막내가 지금 환갑이 됐으니까 지금 외무부 제2차관으로 있는 조페리가 그 막내예요. 막내인데 환갑이 됐으니까 46년이라는 세월이 근 반세기라는 세월이 이제 흘러갔군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돌아가셨을 때 이제 전부 다 이제 그 신문지상에서는 이제 각각 정부 나름대로 추모 기사도 내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장안의 신문들이 전부 그런 식으로 내고 이제 고려대 연결식은 고려대학교 교정에서 시인협회와 문과대학장으로 해서 연결식을 거행했습니다. 그 무렵에 신문 기사에서는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호칭들이 나왔는데 청록파 시인, 이 시대 마지막 선비, 그리고 인격과 학물 갖춘 지사 시인, 문인, 걸출한 풍류계 다양한 이름으로 호칭을 하시는 걸 보고 제가 상중이면서도 그런 걸 보면서 이 아버님이 참 제가 생각했던 그냥 시만 쓰시고 시만 가리키는 분은 아니셨구나. 저는 그 당시 어리고 이랬으니까 굉장히 아버님이 작게 보였어요. 작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철이 없으니까 학교 월급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매일 공색하고 받은 월급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어머님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가계부도 직접 쓰시고 그러니까 어린애 고생시키는 그걸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기 싫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난 절대로 문의는 안 된다. 나는 대학 교수도 안 된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대학 교수들이 이제 대우도 좀 받고 월급도 많고 하니까 그렇지만 제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퇴직을 했을 때 신입사원 현대건설인데 신입사원 월급보다 조금 더 많으셨어요. 고려대학교 20년 근속했을 때 이제 그런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벌써 4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저는 아버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들은 적이 없고 아버님이 남겨놓으신 책을 가지고 아버님한테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다른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한 50세까지는 참 주눅이 들어가지고 글도 쓸 생각도 안 하고 이제 제 책도 발휘하지도 않고 이제 아버님보다 누가 될까 싶어가지고 아예 포기도 하고 글은 써봤자 아버지보다 못할 거고 여러 가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님께서 그 대학 교정에서 강단에서나 신문 사설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글을 이제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주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다른 말로 갔습니다만은 이제 어쨌든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여교식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고려대학교에 이제 장지는 마석에서 할머니 묘소가 있는데 거기서 같이 해서 가족 묘제가 모시고 그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고려대학교에 28살에 고려대학교에 교수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아버님이 되게 80 이상 사시다가 돌아가신 줄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버님이 19살에 성문한 시를 써서 세상에 이름이 많이 났기 때문에 아마 그런 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사시는 동안에 많은 일들을 하고 글도 많이 쓰셨기 때문에 여러분
일반인들한테 이제 그런 인식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렇게 술도 좋아하시고 우리나라의 풍류객 지식인이 뽑은 풍류객의 10걸 중에 3위에 오를 정도니까 또 술도 좋아하시고 특히 제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찾아오면은 병원 중에도 술 잡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그걸 후회하고 애통했었던 이제 그런 그 에피소드도 많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식들이 여기서 제가 다 여기서 낳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제가 가서 한 10여 년 이제 가서 일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애들이 다 낳고 큰애는 할아버지한테 좀 뭘 배웠기 때문에 조금 알지만은 그 밑에 사내 둘은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몰라서 할아버지 얘기 좀 해주고 해서 쓰기 시작한 글이 쓰다 보니까 회고록이 되고 또 이제 일대기가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이제 뭐 다양한 아버님의 그 삶이 거기다 들어가 있긴 하지만은 뭐 그런 거는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고려대학교와 관계되는 몇 가지만 첫째 28살에 새파란 청춘의 청년 나이로 고대에 부임하게 된 거. 뭐 부임하게 된 그 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뭐 그건 이제 여기서 생략하기로 하고 그 이종호 총장 시절에 뭐 밖에서 누굴 만났는데 상당히 박식하고 비범하고 당당하고 논리정연하고 이런 청년을 만났는데 그 사람 좀 알아가지고 우리 학교에 좀 초빙하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손상윤 고려대학교 초대 총장께서 이제 그렇게 나이는 어리지만 똑똑하다 보니까 이제 와서 하게 해라 그렇게 해서 고려대학교에 이제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 뭐 사양은 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학벌이 전혀 없으십니다. 저희 할아버님께서는 증조 할아버님께서는 아드님 세 분 다 와세다 대학이고 다 유학을 보냈지만은 시켜보니까 소용이 없으니까 손자들은 절대로 일본 사람 교육받지 말라. 내 밑에서 한문만 공부하라. 근데 젊은 사람이 그렇게 돼요? 안 되고 집에서 와세다 통신 강의록을 가지고서 공부를 해가지고 회화전문학교를 들어가. 그렇게 해서 학벌은 마지막 회화전문학교가 마지막으로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셨고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들어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고대신문을 1947년도에 고대신문을 창간을 하시면서 지도교수로 계신 거. 근데 그렇게 이제 일을 시작을 해가지고 2년 4개월 되는 해에 6.25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25가 터지면서 6월 25일 날 전쟁이 난 걸 알고서 6월 26일 날 고대에 와서 본관에서 3층에서 실론이라는 걸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 밖에서 의정부에서 따다닥 소리가 나고 밖에는 피난민이 교문 앞을 지나가고 학생들 웅성웅성하고 하니까 이게 전쟁이 났으니까 말씀은 강의를 들으려고 하지 않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공들하고 나하고는 이제 이승에 이제 무슨 마지막이 될지 모르니까 30분만 내 얘기를 들어라. 이제 그렇게 하고 얘기하신 게 죽음을 공부하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님이 고려대학교 신문을 내시고 사설도 쓰고 쭉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여러 가지 말씀들 학생들한테 많이 했는데 뭐 신입생 한대 했는데 신입생들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대학생의 체문을 듣고 그 다음에 바른 길이 무슨 길인가 어떤 것이 바른 길인가 그 다음에 너희들 세대만 불행한 게 아니라 뭐 이제 여러 가지 대학생들한테 이제 이런 말씀보다 큰 일을 위해서 죽음을 공부하라. 거기에는 항상 다 요약해서 보면은 선비정신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학생들은 진정한 민족애를 모른다. 왜냐하면은 일제도 경험해보지 않고 일제도 경험해보지 않고 이제 뭐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주입을 시키면서 이제 자꾸 나약하게 배고 대학생들의 특권이라는 게 뭐냐면은 말하자면 폐기고 이런 건데 자꾸 주고 가는 것 같아. 그런 게 아쉬워가지고 이제 자꾸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4월 19일 4.18 의거가 고려대학교의 4.18 의거가
이제 크게 고대에서 기념비를 있을 정도로 거기 아버님이 자유여 영원한 활화산이라는 그 시가 있는데 강단에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4.18이 트럭 터져 나가지고 그거를 후회하시면서 쓴 시가 5월 3일날 고대신문에 난 게 니들 마음을 우리가 안다는 어느 스승의 뉘우침에서 라는 그런 시를 쓰고 나서 4.19 세대에게 굉장히 감격해하는 시고 그런 시가 됐습니다. 그 시는 박찬세 선생이 이제 통일원연수원장하고 했던 박찬세 선생이 기초를 하고서 낭독을 이세기 선생이 했는데 그러고 나서 4.19가 지나고 나서 성북동에 오셔가지고 같이 술 마시면서 기뻐하시던 이제 그런 에피소드도 많고 그러다 다 주의를 하고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어쨌든 그 다음에 5.16을 거치면서 마찬가지로 4.19 혁명이 그렇게 학생들 피를 흘리고 이런 혁명이 민주당 정권의 무능으로 인해 가지고 혼란해질 때 아버님은 새로운 어떤 기틀을 마련하는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데 5.16 군사혁명이 난 거예요. 그래서 5.16 군사혁명이 나갔을 때는 이 기회를 민생혁명에 해서 이거를 빨리 해서 민정 이용을 하면은 학생들 피가 헛되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초기에는 도와주셨어요. 재건 국민운동 나라를 다시 세우는 길 그러고 재건 국민운동 요강이라는 것도 쓰시고 그러면서 빨리 민정 이양을 해라. 근데 결과적으로 민정 이양을 안 하고 이제 점점 자유를 억압하고 이렇게 하면서 학생과 학자와 교육과 기자들을 박정희 대통령이 진해 발언에 그런 얘기를 할 때 그걸 격렬하게 하면서 정치 교수로 몰려가지고 이제 사직서를 넣고 다니던 이제 그런 기억이 나고 한일협정 반정 때 신일철 교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고 그랬는데 도청을 하고 그랬고 그런 경험이 있고 이제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는 붓을 꺾고서 오대산에 계시다가 그랬고 그다음에 6.25 전쟁에서는 또 종군 문인단 부단장으로 해가지고 피난민이자 군인으로 해가지고 이제 평양까지 갔다 오고 이제 6.25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전투 시도 전쟁 시도 많이 남기고 그런 것들이 지금 고려대학교 교정에 자유와 민주에 대한 신념과 정신이 고려대학교 기념비에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불의에 항거하는 젊은 사람들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시고자 많이 노력하셨고 학생들한테 죽음을 공부하라고 하면서 그거는 내 자신에게 하는 말과 똑같다는 얘기를 하셔요. 그건 뭐냐면 죽는다는 건 멋있게 죽는다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죽는 공부는 쉬운 게 아니다. 오랜 동안 해가지고 해서 다져놔야 옳게 죽을 수 있다. 그거를 자꾸 주입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나한테도 해당이 되는 말이다. 내가 제국들한테 이런 말을 하고 내가 그걸 지키지 못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자승자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이제 스스로 당신도 그런 말을 하시면서 당신도 행동으로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자꾸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의 일찍부터 죽음을 공부해 보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뭐 요점을 맞추면 계속 선비 정신의 그 핵심은 지조인데 지조는 뭐냐? 지조는 그러니까 선비라는 건 뭐냐면 학자, 교육과 종교가는 다 선비다 이거지. 선비의 본질적인 것은 그 지조인데 지조의 핵심은 정과 다른 것과 간사한 것, 사와 의와 불의 이거를 분별할 줄 아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분별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된다. 그리고 한 번 신념을 가졌으면 그걸 끝까지 지키는 것. 잠깐만 그렇게 해도 뭐한다. 그래서 어저께 이렇게 몇 명이 얘기하다가 안대희 씨 얘기도 나오고 문창덕이 얘기도 나오고 이제 그러는데 아버님은 그런 조금만의 실수, 조금만의 나태한 거에 하다가 자기 자신을 이름을 더럽게 하거나 아니면은 옳게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니까 그걸 조심해라. 선비의 정조, 여자의 정조는
말하자면 몸푸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로 성비의 정조는 글이다. 그러니까 내 신념과 다른 아닌 그런 글 쓰지 말고 내 신념이 아닌 글에 서명도 하지 말라, 이런 말도 많이 하셨어요. 이제 시간이 자꾸 지나가는데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요점은 이제 지조를 하셨고, 왜 지조론도 쓰셨고, 지조론은 이제 뭐 조선 주권조선이 발표한 명문 중에 한국의 명문 중에 하나로 이제 선택이 된 건데, 3.15 부정선거하고 자유당 집권이 장기 집권을 하려고 했을 때 말하자면 울분을 못 차려서 변절자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야당에서 여당으로 팔려가는 그런 꼴을 보면서 이제 변절자들에게라는 그 논설문을 새벽지에다가 쓰셨어요. 그게 지식인들한테 상당한 감동을 주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그 지조론을 이제 묶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박정희 시절 때 책으로 목 나왔던 거에다가 진해 발언 격렬하게 그 한 거를 합해가지고 지조론이라는 책을 냈는데, 거기에 이제 젊은이들의 현실, 젊은이들이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준 글들이 이제 거기 다 실려서 지조론이라는 책이 한 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에 대한 정신과 사상을 아시려고 그러면 지조론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학 그 민족문화연구소를 개설을 하셔가지고 아주 황무지인 그런 시대에 민족문화에 대해서 애착을 느끼셔가지고 사라져가는, 그래가지고 고려대 부설 민족문화연구소를 굉장히 어렵게 저희 집을 담보 잡혀까지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데 지금 40년이 지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가 홍익실 총장이 개성을 하셔가지고 제자가 개성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그 연구소가 돼가지고 지금은 뭐 성경 지명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금 15억이나 자금을 받으면서 잘 운영이 돼가고 있고, 아버님이 홍익실 총장한테 그렇게 유언을 했대요. 고려대학교에 오면은 민족문화연구원을 가도록 하고, 민족문화연구원이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기획해놓은 거, 그러니까 민족문화사 대개 7권 중에서 2권 하시고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민속대원도 나오고 했는데, 하여튼 세계적으로 평가받는 그런 연구소가 되고 해서 상당히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뭐 아버님의 얘기는 뭐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그런 걸 가르쳤다는 거. 그 다음에 아버님이 홍익실 총장한테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 고려대학교에 와서 4가지 보람 있었던 일을 꼽으셨는데, 첫째가 고대신문 만든 거. 그 고대신문이 우리나라 대학 중에서는 신문이 효시예요. 대학 중에서 신문을 만든 게 고려대학교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고려대학교 신문이, 고대신문이 내용면으로나 뭐로나 여러모로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걸 굉장히 보람차게 느끼셨고, 두 번째는 고대 극회를 만들어가지고 최창봉 씨 같은 대부라, 방송계의 대부라고 볼 수 있는 최창봉 씨 같은 분들, 뭐 여운계 씨도 있지만 어쨌든 배우들이나 방송인들, 장기범 아나운서 뭐 배우들을 키운 걸 보람으로 느끼셨고, 세 번째로는 고대 문학회. 고대 문학회가 6.25 때 그 석탑 문학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우리가 해외 석탑제, 석탑 뭐 가족, 뭐 석탑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석탑의 이상이라는 석탑이라는 이름을 아버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고대의 또 다른 이름 석탑은 또 아버지가 지으셨다고. 그 석탑의 정신과 이념이라는 걸 글로 써서 이제 하셨죠. 이제 그런 걸 보면은 교가 지으시고, 교가 안에도 그 석탑이란 말이 나오죠. 아까 결의 보람이요, 공든탑 뭐 이런 그거 나오지. 이제 그게 석탑의 의미고, 그 석탑 문학이라는 게 이제 고대 문학회로 해가지고 김종길 교수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오면서 문학회가 굉장히 커졌었는데, 김종길 교수께서 장례식을 준비하시면서 아버님을 아쉬워하면서 나라를 맡겨도 안심할 분이 됐었다고 해서 아쉬워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버님한테 직접 배우신 대학원 1학년이 쓴 인권한 교수가 55학번입니다.
55학번인데 박노준 교수, 임권환 교수, 임종국 교수. 아버님이 저 제자를 키우는데 독특하게 키우는 방법이 있었어요. 이동환 교수, 우리나라 고려대학교의 중문과를 신설하신 분으로 지금 한국국악풍창연합 이동환 교수, 그 다음에 친일문학을 깊이 아버님한테 영향을 받아서 지금 친일문적연구소, 우리나라에서 친일 한 사람 찾아내라고 거기 거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임종국 교수가 굉장히 후배들한테 이렇게 추앙을 받고 있는데, 그게 아버님이 다 이제 그렇게 다져놓고 아버님 영향을 받아서 친일을 연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이광수 같은 고려대학교 보상전문 교과도 이광수 씨가 들렸어요, 처음에. 네, 그렇게 하고. 근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제자들을 키우는 데는 굉장히 보는 눈이 남다르셨다고요. 그래서 적서적소에 홍익식 총장 같으면 홍익식 총장님의 성격이나 뭐 이런 걸 봐서 적합하게 해가지고 민족문화연구소장을 행정력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문을 그 시대에 모르는데 한문 잘하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중용이나 대학을 번역해라. 그래 대학원 1학년생을 시켰는데 그게 그분들은 아버님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한테 시킨 줄 알고 처음에는 막 그랬대요. 나중에 다 해가지고 오니까 이거 내 이름은 내 이름 하니까 자네 이름을 출판하게. 그래 출판해보니까 놀랬죠. 그러고 나서 이거 가지고 와서 이종호 총장한테 가서 강사자리 하나 달라고 그래. 이런 식으로 해서 아버님이 이제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래 감히 그 다음에 대학교 3, 4학년 학부생을 불러다가 우리나라에 아버님이 만해 한용운 선생하고 매천 황현실을 존경했었는데 그 사상을 학생들한테 개성하기 위해 가지고 학부 3학년 학생 2~3명을 불러다가 우리나라에 만해 전집이 없었는데 만해 사상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다 조사해가지고 전집 만들자. 전집 만들어서 만해 선생 시비도 세워주고 우리 고대에서 소리 없이 이런 걸 하면은 고대 위신도 올라가고 큰 업적이다. 이게 놀랬죠. 3, 4학년이 뭘 내 뒤에서 다 가르쳐 줄 테니까 어떻게 해. 그렇게 해가지고 다 수입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만해 한용운 전집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관심이 생기니까 만해 연구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만해 연구라는 거를 대학 원생도 아닌 대학생 2사람이 우리나라 최초의 만해 한용운 전집과 만해 연구소를 내가지고 요즘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진 만해학이라는 게 그 효시가 됐습니다. 그런 정도로 아버님은 꿈과 비전을 줘가지고 학생들을 이렇게 하게 하고 지시같이 하지만 뒤에서 도와주고 나중에 다 성사되면은 그 사람 제자들 공으로 들여가지고 길도 열어주고 뭐 어디 강사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몰래서 도와주는 거를 굉장히 보람되게 느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대충 그걸로 끝내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돌아가셨을 때 그 제자 중에 한 분 임권환 교수가 쓴 그 애도한 그 글 하나가 있는데 그거 하나 소개하고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저 고대 신문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몇 주 후에 고대 신문에 실려가지고 감동을 드는데 뭐 그렇게 긴 건 아니지만은 그 중에 그냥 추려서 이렇게 하면은 그게 아버님을 이해하시는 데 그냥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중간에 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운시, 깊은 학문, 넓은 식견, 매운 지조, 높은 품격, 고고한 지성. 이제 우리의 지우는 어디 가고 검은 상장만 옷깃에 남아야 합니다. 이제 20해 긴긴 날을 몸담아 뜻세우던 석탑의 뜰 언덕에 수많은 봄가을이 피었다 지고 무심한 세월 속에 지운 모르는 새 사람이 나고 들고 갈지나 마음의 고향 석탑의 교가 젊은 피 용수선 치는 호랑이 응원가 4.19 기념비명 호상 비문에 그윽하고 매운 지운의 향내에 길이길이 나무리니 죽어서 사는 지운의 뜻이 여기 있구나. 중력 곱고 멋진 시인, 깊고 치밀한 학자, 뜨겁고 올곧은 지사, 늠름하고 의젓한 사나이, 따뜻하고 오만한 인간, 우리들의 가슴 속에 길이길이 사라지지 않을 하나의 초상, 그 이름 지우나. 그리고 이제 응원가 같은 거는 상당히 아버님이 지으신 응원가는 별도로 이제 이응열 작곡으로 별도로 있는데 그게 굉장히 장중하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많이 안 부른대요. 그게 80년대 전까지 불렀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응원가를 고려대 응원가가 33가지랍니다. 근데 33가지 중에서 뭐 물론 엘리제를 위하여가 제1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서시를 발하면서 응원가가 만들었는데 거기 열받아가지고 대체해서 한 게 아버님의 그 민족의 아리아라는 이제 응원가를 이제 부르기 시작해가지고 2002년에 서시가 나오고 2003년에 고대에서 예, 민족의 아리아가 나오는데 민족의 아리아는 뭐 아시다시피 호상탑에 있는 아버지가 쓰신 비명이 있지 않습니까? 민족을 자 포효하거라 그때 그거 있죠 뭐 이제 호상탑에 있는 그 문구들을 이제 해가지고 이제 후렴을 하면서 이제 발사하고 그냥 막 그러면은 연세대생들이 화장실에 앉았다가도 큰 거 보다가 끊고서 나올 정도로 열받아가지고 이제 나온다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2010년에 응원가 조사한 것 중에서는 엘리제를 위해가 계속 1위로 갈 것 같았는데 2003년을 계기로 해서 오비와 YB가 나뉜다는데 응원가가 민족의 아리아가 계속 1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봐서 아마 이제 아버님이 남겨놓으신 그 민주와 자유에 대한 그 신념과 정신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렬하고 그것이 다 고려대학교 안에 묘비나 시비나 이제 교과나 이런 게 다 들어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직도 40년이 지나도 잊고 계시지 않은 게 아마 그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로 봐서는 저도 아들로서 참 자랑스럽고요. 그리고 참 이런 미천한 이 자리까지 세워주게 해주신 아버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그 당시는 제가 너무 어려가지고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작아 보이던 아버지가 이렇게 사시는 게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 어머니가 그걸 내조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했던가. 그러시면 보람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어머님이 푸님이 그래요. 그냥 당신 혼자 짧고 굵게 멋지게 살다 가셨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랬던 걸 참 그렇게 아버님한테 그랬던 걸 참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이 나이가 제가 50이 되고 나니까 아버님을 다시 보게 되고 좀 더욱 존경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